중국 남방항공 본사에 긴급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지사 비상대응체계 전면 재검토 요청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왕메이, 10년 경력의 위기관리 전문가였죠.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3박 4일간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매뉴얼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매뉴얼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체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 그녀는 한국지사의 허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킬 거야. 증거를 찾아서 보고서에 적어야지. 하지만 태풍이 몰아친 그날 밤 지하 대피소에서 벌어진 3시간이 그녀의 10년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왕메이입니다. 중국 남방항공 본사 위기관리팀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지사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감사하고 허점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제 책상 위에는 늘 체크리스트가 쌓여 있습니다. 화재 대응 절차, 의료 응급 상황, 자연재해 대비. 수백 가지 항목들이 빼곡합니다. 저는 이 리스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체크리스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매뉴얼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당황하지만 규정은 당황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모든 위기는 사전 통제로 예방할 수 있다. 2024년 8월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션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부산지사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감사하고 3박 4일 안에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 사실 이번 감사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지난 분기 본사 회의에서 한국지사가 비상대응 우수 사례로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니 자율대응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직원들의 자발적 판단, 상황별 유연한 대처, 매뉴얼 외 창의적 솔루션.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자율대응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표준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국지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절차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뜻이죠.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절차보다 먼저. 그럼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닌가? 누가 책임지지? 역할이 겹치면 어떡하고? 그래서 저는 자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지사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마중했어요. 이름은 박민준 과장이었습니다. 왕메이님 환영합니다.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들 수 있어요. 아, 그럼 편하신 대로 하세요. 차가 밖에 대기 중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제법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은 괜찮네. 하지만 진짜 점검은 지금부터야.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박 과장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비상훈련 참가율이 얼마였나요? 정확한 수치는 사무실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대략 90%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대략이요?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과장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기록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해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데이터 관리 의식 부족. 정확한 수치 즉답 불가.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죠. 사람들이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평화로울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감사 항목을 정리했죠. 비상 연락망 최신화 여부, 소화기 점검 기록, 대피 경로 표지판 상태, 직원 비상훈련 이수 증명, 응급 의료 키트 재고 관리, 재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숙지도. 총 47개 항목이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해. 빠뜨린 게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자. 다음 날 아침 9시 남방항공 부산지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어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박 과장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팀 주간 회의가 있는데 참관하시겠어요? 비상대응팀 운영 방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았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어요. 자, 그럼 지난주 이슈부터 공유하겠습니다. 김대리, 지난 금요일 건 어떻게 됐어요? 김대리라는 여성 직원이 답했습니다. 3번 게이트 화재 감지기 오작동 건이요? 즉시 점검업체 불렀고 30분 만에 교체 완료됐습니다. 승객 불편은 없었고, 네, 대기 장소를 2번 게이트로 임시 이동 안내했어요. 큰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화재 감지기 오작동은 레벨 2 비상 상황 아닌가요? 매뉴얼상 본사 보고가 필수인데 보고는 하셨나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김 대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팀장을 봤어요. 팀장이 답했습니다. 오작동이었고 승객 안전에 영향이 없어서 자체 처리했습니다. 월말 보고서에는 포함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규정상 즉시 보고가. 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상황을 먼저 해결하고 보고는 나중에 하는 편이에요. 긴급한 상황에서 보고서 작성하느라 대응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본사 보고 절차 미준수. 자체 판단으로 보고 생략. 회의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로젝터 화면이 꺼졌어요. 발표 중이던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저는 즉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자. 매뉴얼대로라면 IT 담당자를 호출하고 대기하는 동안 구두로 회의를 진행해야 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한 직원은 전원 코드를 확인했고 다른 직원은 노트북 연결을 점검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예비 프로젝터를 가지러 나갔어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원은 들어오는데 HDMI 케이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비 프로젝터 가져올게요. 2분 만에 예비 프로젝터가 설치됐습니다. 발표가 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멍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척척 움직이지? 역할 분담은 누가 한 거야? 겹치지도 않고. 회의가 끝나고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프로젝터 고장 났을 때 누가 역할 분담을 지시한 건가요? 아무도 안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3명이 각자 다른 일을 한 거죠? 박 과장이 웃었습니다. 그냥 눈치껏 한 거죠. 전원 확인할 사람, 케이블 확인할 사람, 예비 장비 가져올 사람. 자연스럽게 나뉘잖아요. 자연스럽게요? 네, 맞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누가 뭘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명확한 지시 없이 어떻게 혼선 없이 움직이는 거지? 오후에는 공항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씩 확인했어요. 소화기 위치, 대피 경로 표지판, 비상구 조명, 응급 의료 키트.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해. 보통 한두 개는 미비한 게 있는데. 저는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감사 온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관리해요. 누가 점검하나요? 각 구역 담당자들이 돌아가면서요. 주 1회 자체 점검하고 월 1회 교차 점검합니다. 강제인가요? 아니요, 자율이에요. 안 하면 곤란하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알아서. 도대체 왜 알아서 하는 거지? 지시도 없고 체크도 안 하는데? 저녁 식사 재료를 사러 근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호텔 근처 롯데마트였어요. 장을 보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링. 화재 경보였어요. 저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진짜 화재인가? 아니면 오작동인가? 주변 사람들을 봤어요. 쇼핑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했어요. 마트 직원 한 명이 방송으로 안내했습니다. 고객 여러분, 화재 감지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안전을 위해 잠시 1층 출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카트를 두고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죠.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직원은 출구 쪽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다른 직원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휠체어 탄 할머니를 부축해 함께 이동하고 있었어요. 누가 지시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위치를 잡고 알아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5분 만에 전체 대피가 완료됐습니다. 곧 방송이 나왔어요. 오작동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입장하셔도 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요. 저는 한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질문 좀 할게요. 방금 대피할 때 누가 역할 분담을 지시한 건가요? 아무도 안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각자 위치를 알고 움직인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출구 쪽에서 안내하고 엘리베이터 막고 도움 필요한 분 챙기고 생각 안 해도 몸이 움직이는 거죠. 훈련 받은 건가요? 훈련도 하긴 하는데 뭐 안 해도 다들 알잖아요. 저는 다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들 알잖아요. 뭘 아는 건데? 매뉴얼도 안 보고 어떻게 아는 거야? 수요일 아침 한국지사에서 정기 비상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관자로 참여했어요. 훈련 시나리오는 탑승구에서 승객 심정지 발생이었습니다. 팀장이 호각을 불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3번 게이트, 60대 남성 승객 쓰러짐.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대응 시간을 재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한 직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다른 직원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러 뛰어갔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주변 승객들을 정리하고 한 직원은 환자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어요. 정확히 2분 30초 만에 모든 초기 대응이 끝났습니다. 저는 기록을 확인했어요. 본사 기준은 5분인데 절반도 안 걸렸네. 훈련이 끝나고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대응 시간이 굉장히 빠르던데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비결이라기보단 자주 해서 익숙한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번 훈련하시나요? 정식 훈련은 월 1회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수시로 하죠.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대화를 자주 하거든요. 매뉴얼은 다들 외우고 계신가요? 팀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외운다기보단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를 안다고? 그게 뭐가 다른 건데? 오후에는 일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파라솔 아래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본사 보고 절차는 지키지 않지만 문제 해결은 빠릅니다. 명확한 지시 없이도 협력하지만 혼선은 없습니다. 매뉴얼 암기는 안 하지만 대응은 정확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제가 10년간 배운 위기관리 원칙은 이랬습니다. 명확한 절차, 철저한 준수, 안정적 결과.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절차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는데도 결과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바다를 바라보다가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기 사람 빠졌어. 고개를 돌리니 한 아이가 바다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영 금지 구역 쪽에서 누군가 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봤어요. 안전요원은 어디 있지? 그런데 안전요원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수영하던 남성 2명이 즉시 그쪽으로 헤엄쳐 갔어요. 해변에 있던 한 여성은 119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솔 가게 주인은 구명 튜브를 들고 뛰어갔고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물에 빠졌던 사람이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해변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에 쥔 펜을 내려놨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매뉴얼도 리더도 지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이는 거지? 저녁에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과 간단한 간식을 사려고요. 계산대에 줄이 길었어요. 5명 정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섰어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물건 적으니까 먼저 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오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시간 많아. 어서 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왜 양보하신 거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베이징이나 광저우였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호텔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6호 태풍 카눈 부산 직접 상륙 예상. 오늘 밤 10시경 최대 고비. 기상캐스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시속 150km, 강수량 300 예상됩니다. 해안가 주민 여러분은 대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방항공 본사 태풍 대응 매뉴얼을 확인했어요. 태풍 직격 시 대응 절차. 1단계 본사 비상대책본부 가동, 2단계 현지 지사장 지휘 하 대피 명령, 3단계 전 직원 지정 대피소 집결, 4단계 이 시간마다 본부 상황 보고. 좋아. 한국 지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지 확인해야겠어.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과장님, 태풍 대응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네. 지금 팀별로 점검 중입니다. 왕메이 님도 안전을 위해 저희 지정 대피소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피소가 어디죠? 해운대구청 지하입니다. 오후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본사 보고는 했나요? 네, 1시간 전에 상황 공유했습니다. 오케이. 절차는 따르고 있네. 오후 6시 해운대구청 지하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어요. 대략 20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남방항공 직원들도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 과장을 찾았어요. 상황이 어떤가요?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대요. 밤 10시쯤 최고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피소 운영 책임자는 누구죠? 구청 공무원 몇 분이 계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계세요. 자발적으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피소는 넓은 강당 같았어요.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었고 한쪽에는 비상식수와 식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3-3-5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도 어른들 싸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밤 9시쯤 바람 소리가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지하에 있어도 느껴질 만큼 강한 바람이었어요.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해. 제가 10년간 배운 위기관리 이론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규모 재난 시 군중심리 3단계. 1단계 부정. 이게 진짜인가? 2단계 공황. 어떡하지? 3단계 무질서. 나만 살자. 그래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리더가 나서서 질서를 잡고 역할을 분담하고 규칙을 강제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통제하는지 봐야겠어. 그때였습니다. 탁!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대피소가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무서워!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작됐어. 이제 공황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초쯤 지나자 여기저기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손전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휴대폰을 꺼내 불을 켰어요. 그리고 천장을 향해 비췄습니다. 대피소가 다시 밝아졌어요. 한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침착하세요. 비상발전기 곧 들어올 겁니다. 과연 1분쯤 지나자 웅웅웅 하는 소리와 함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멍했습니다. 누가 저 남자한테 안내하라고 시킨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빨리 침착해진 거야? 태풍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괴물처럼 울부짖었어요. 꽝! 쿵! 밖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피소 안 사람들이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쪽 구석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어머! 할머니!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다. 누군가 나서서 지휘해야 해. 119는 불렀나? 의료진은 어디 있지? 하지만 제가 뭘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혈압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여성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제가 간호사예요. 혈압계 가져왔어요. 다른 남성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누이세요. 다리를 높이 올려드릴게요. 한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왔어요. 물 조금씩 드시게 해주세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구청 직원을 찾으러 뛰어갔습니다. 공무원분 계세요? 119 연락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리더도 없었고 지시도 없었어요. 그런데 각자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료 지식 있는 사람은 의료를, 담요 있는 사람은 담요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연락을. 역할이 겹치지 않았어요. 혼란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한 팀처럼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5분 만에 할머니가 안정을 찾았어요. 괜찮습니다. 일시적인 저혈압이었어요. 조금 쉬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안도했어요. 도와줬던 사람들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감사 인사도 짧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배고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짜증을 냈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한쪽에 비상식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빵, 물.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보였어요. 200명이 먹기엔 부족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식량 배분.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사람들이 서로 더 가져가려고 다툴 텐데. 제가 아는 재난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물자 부족 시 배분 원칙. 노약자 어린이 우선, 1인당 정량 배급, 배급 책임자 지정 필수. 저는 주변을 봤어요. 구청 공무원들이 배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식량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린이들이랑 어르신들 먼저 드시게 해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 참읍시다. 네, 맞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20대, 3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한 남성이 식량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들었어요. 할머니, 여기 드세요. 아가, 빵 먹을래? 아이들과 노인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나머지 사람들이 나눴어요.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다른 분 주세요. 조금만 먹을게요. 나눠 먹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뭔가를 적으려 했지만 펜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제가 10년간 배운 위기관리 원칙은 이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혼란이 생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므로 규칙으로 통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그 모든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리더가 없는데 질서가 있었고, 지시가 없는데 협력이 일어났으며, 통제가 없는데 이타심이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태풍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구석에 앉아 오늘 밤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전 때 스스로 휴대폰 불을 켠 사람들. 할머니 쓰러졌을 때 말없이 협력한 사람들.
식량 배분 때 자발적으로 양보한 사람들. 모두 매뉴얼에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저는 가방에서 제가 만든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대규모 재난 시 대피소 운영 지침. 432페이지. 10년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매뉴얼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변수, 모든 대응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본 장면들과 비교했어요. 매뉴얼에는 정전시 비상조명 담당자가 즉시 손전등을 배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휴대폰 불을 켰습니다. 매뉴얼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팀장이 역할 분담을 지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지식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서고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매뉴얼에는 물자 부족 시 배급 책임자가 정량 배분표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양보하고 필요한 사람이 먼저 받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432페이지의 매뉴얼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니, 무용지물보다 못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될 뻔했습니다. 만약 제가 매뉴얼대로 역할 분담하세요. 정량 배급하세요. 하고 지시했다면 지금처럼 자연스럽고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매뉴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틀렸구나. 1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기는 통제로 막는 게 아니었어. 신뢰로 함께 넘는 거였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사람을 믿는 게 맞는 거였어. 금요일 아침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거리는 엉망이었어요. 가로수가 쓰러져 있었고 간판이 떨어져 있었으며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점 주인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주민들이 쓰러진 나무를 옮기고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한 편의점 주인이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곧 끝나요. 아니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요. 빗자루 있으면 빌려주세요. 주인이 잠깐 망설이더니 빗자루를 건넸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10년간 위기관리 전문가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직접 손을 쓰는 거였습니다. 늘 매뉴얼만 만들고 지시만 내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진짜 위기관리구나. 오후에는 박 과장과 함께 피해 지역을 돌았습니다. 한 슈퍼마켓에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와서 1층 상품들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큰일이네. 이거 다 버려야 하는데. 그때 옆 가게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가게 물티슈 좀 가져갈게요. 닦는 데 쓰세요. 아니, 그건 상품인데. 괜찮아요. 이럴 때 서로 도와야죠. 나중에 갚으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가게 주인이 왔습니다. 여기 쓰레기 봉투 가져왔어요. 같이 치웁시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근처 상인들, 지나가던 주민들, 심지어 학생들도 왔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젖은 상품을 옮기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분류했어요. 이 시간쯤 지나자 가게가 거의 정리됐습니다. 슈퍼 주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으면 며칠 걸렸을 텐데. 아이고 뭐. 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죠. 사람들이 웃으며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위기관리 시스템이구나. 매뉴얼이 아니라 문화. 규칙이 아니라 신뢰. 통제가 아니라 협력. 사람들은 매뉴얼을 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운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공항에서 본 작은 배려들, 마트에서 본 침착한 대응, 대피소에서 본 자발적 협력.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친절이 쌓여서 위기 때 큰 협력이 되는 거였어요. 저녁에 박 과장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박 과장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매뉴얼도 안 보고 지시도 없이. 박 과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군가 힘들면 돕고, 위험하면 함께 피하고, 부족하면 나누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먼저 챙기게 되어 있는데. 박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 같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서로 돕는 게 본능인 거죠. 그럼 매뉴얼은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하죠. 하지만 매뉴얼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서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착각했던 거야. 매뉴얼은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도구였어. 토요일 아침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이번 출장을 돌아봤어요. 월요일에 부산에 왔을 때 저는 한국지사의 허점을 찾으러 왔었습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안 지킬 거야. 절차를 무시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매뉴얼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보다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믿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것, 함께 해결하는 것. 저는 가방에서 432페이지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위기관리의 3대 원칙. 1. 명확한 지휘체계. 2. 철저한 역할 분담. 3. 엄격한 절차 준수. 저는 펜을 꺼내 그 문장들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위기관리의 3대 원칙 개정안. 1. 사람에 대한 신뢰. 2. 자발적 협력 문화. 3. 유연한 상황 대응. 오후 2시 김해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습니다. 박 과장이 배웅 나왔어요. 왕메이님, 이번 감사 어떠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제 방식이 틀렸다는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과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탑승구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부산을 돌아봤습니다. 고마워, 한국. 당신들이 가르쳐준 걸 잊지 않을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한국 부산지사 비상대응 매뉴얼 감사보고서.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랬어요. 한국 지사는 본사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즉각 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부산지사 비상대응 시스템 감사보고서. 보고자 왕메이 위기관리팀. 감사기간 2024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결론. 본 감사관은 한국지사의 매뉴얼 미준수 사례를 지적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매뉴얼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요 관찰 내용. 첫째, 직원들은 비상상황 발생 시 지시 없이도 자발적으로 협력합니다. 둘째, 역할 분담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혼선 없이 대응합니다. 셋째, 매뉴얼 암기율은 낮으나 상황 판단 능력은 매우 높습니다. 사례. 태풍 카눈 직격 시 200명 규모 대피소에서 다음을 목격했습니다. 정전 발생. 주민들이 스스로 휴대폰 불을 켜 조명을 확보했습니다. 10초 소요. 응급환자 발생. 의료지식 보유자가 자발적으로 나서고 주변인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했습니다. 5분 내 안정화. 물자 부족 상황. 젊은 층이 스스로 양보하여 노약자 우선 배분. 분쟁 없음. 기존 매뉴얼과의 비교. 본사 매뉴얼은 리더의 지시, 역할 분담, 절차 준수 구조입니다. 한국지사 시스템은 상황 인식, 자발적 판단, 유연한 협력 구조입니다. 핵심 차이. 본사 시스템은 사람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한국 시스템은 사람을 신뢰 기반으로 간주합니다. 결과 한국 시스템이 더 빠르고 더 유연하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본 감사관의 제안. 기존 보고 방향을 전면 수정합니다. 한국지사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지사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 제안. 첫째, 규정 중심 매뉴얼에서 사람 중심 문화로 전환. 둘째, 통제 기반 시스템에서 신뢰 기반 시스템으로 개편. 셋째, 한국지사 사례를 전사 교육 자료로 활용. 최종 의견. 10년간 위기관리 업무를 해오며 저는 완벽한 매뉴얼이 완벽한 대응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벽한 신뢰가 완벽한 대응을 만듭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을 남방항공 전체에 확산시키길 희망합니다. 왕메이 드림.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6개월 후 왕메이의 보고서는 남방항공 본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신뢰 기반 위기관리 혁신 프로젝트가 출범했습니다. 왕메이는 이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새로운 매뉴얼은 기존 432페이지에서 87페이지로 줄었고 대신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왜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중국 내 12개 공항에 시범 도입되었으며 직원 만족도 23%, 비상 대응 속도 31% 향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메이는 매년 8월이 되면 부산을 찾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그날 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해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고마워, 한국. 당신들이 가르쳐준 것은 매뉴얼이 아니었어. 사람을 믿는 법이었어. 위기는 통제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로 함께 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협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어떤 매뉴얼보다 강력한 위기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며 누군가는 자신의 차례를 양보합니다. 매뉴얼에 없는 친절, 규정에 없는 배려, 지시 없는 협력.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